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주회사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여쭤보려고 찾아왔는데요. 금융지주회사는 일반 지주회사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금융지주회사는 그 일반 제조업을 이제 자회사로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네. 금산분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일반 지주사도 금융자회사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이제 지주사로 인정을 못 받게 되고요. 두 번째는 개인 대주주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개인 오너 그룹, 대기업 그룹 같은 경우는 네. 오너분들이 이제 일반 지주사 이제 대주주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은행계 금융지주사들을 보면은 일대 주주가 이제 국민연금이거나 대부분 이제 그 재무적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뭐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처럼 이렇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고 각자 금융회사로 유지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삼성그룹을 뭐 예시로 들면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일대 주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지주사로 이제 전환을 했을 때는 전자지분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금융지주사 전환을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들은 보통 은행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이제 은행의 비중이 높을 때 좋은 거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는 아무래도 은행은 금리 인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익여도가 상당히 좋겠죠. 네. 은행의 이익여도 높으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은 어쨌든 방대한 그 오프라인 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증권 자회사라던가 뭐 보험사라던가 뭐 저축은행, 캐피탈 이런 회사들 혹은 자산운용사까지 일종의 이제 판매 채널로서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반대로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이익이 굉장히 은행에 쏠려 있다 보면은 은행이란 거는 뭐 경기가 좀 안 좋아졌을 때 아무래도 크레딧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고 또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전체 그룹의 이익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네. 많잖아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금융지주사가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은행계 금융지주사가 있고 네. 메리츠처럼 이런 보험 기반의 금융지주사가 상장되어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사례고요. 일단 은행계 금융지주사들은 정부 규제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어떻게 정부가 은행을 어떻게 규제하느냐가 이 상장되어 있는 금융지주사 주가를 상당히 좀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은행계 금융지주사는 아무래도 주주환원 즉 이제 배당에 대해서 정부 규제를 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메리츠 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소각 이런 것들을 했었고 실제로 주가도 상당히 많이 좋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산업의 사이클을 봐야 되는데 업권별로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 사이클 굉장히 이제 경기가 지금은 좀 긴축 구간에서의 금리 인상인 거고 경기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사이클에서의 안정적인 금리 상승기에는 은행들의 수익이 상대적으로 좋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은행의 수익 기여도가 높은 금융그룹이 있고 낮은 금융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높은 금융그룹이 좀 더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어쨌든 간에 또 안 좋은 금융업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증권 회사들 같은 경우는 채권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수익이 좀 은행 비중이 좀 적다. 다시 말하면 수익이 좀 다각화돼 있다.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 은행은 굉장히 경기를 많이 탄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이익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너무 커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수익이 좀 다각화되어 있는 이 은행의 이익 비중이 적은 금융그룹을 이제 선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네. 우리나라 1위 금융그룹 뭐 KB금융이라던가 신한그룹 같은 경우는 은행의 이익 겨도가 지금 굉장히 절반 조금 넘는 수준 정도로 낮아져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은행의 이익 겨도가 90%가 넘어가죠. 네. 하나금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반대로 이제 금리가 하락하는 사이클에서는 조금 더 이제 증권이나 이런 증권업이 좀 좋을 수도 있을 거고, 다른 금융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금융그룹이 이익을 좀 더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네. 주가 측면에서도 그렇게 실제로 좀 움직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을 이제 빅블러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산업 간 경계가 많이 허물어져 있는데 금융규제 혁신 추진 방향이 향후 금융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조금 늦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카카오페이라든가 토스라든가 경계는 상당히 많이 허물어졌고, 우리가 그쵸. 이런 거를 임베디드 금융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출연해서 생활형 서비스와 금융을 합쳐진 서비스를 낸 회사들이 이미 출연한 지가 벌써 5년이 다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오히려 이제 빅테크 기업들, 소위 얘기하는 빅테크가 금융업에 진출했을 때 더 많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익을 줬던 부분들도 있어요, 정책적으로. 네네네.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전통 금융회사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책이 나온 거는 이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해서 기존의 전통 금융회사들도 이 금융법상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는 이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비금융 쪽에 이런 서비스들을 좀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게 소비자, 결국에는 고객의 편의성, 그리고 이제 고객의 효용이 증가하는 이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발전하는 방향, 네. 예, 그렇게 좀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들 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